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의 오늘 주식 더 오르길 기원을 하면서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 상승폭과 힘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보자 했는데 네. 쭉 이렇게 하루 동안 이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이야기 전에 우리가 매를 먼저 맞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매를 좀 세게 맞았는데 간밤에 미국을 보니까 왜 때려 애를 약간 이런 느낌. 괜찮아 안 때려도 돼. 매만 우리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하락분만큼은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긴 했는데 네.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강세장이 돌아오려나 이런 뭐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빅테크들도 어제 보니까 장 후반에 대부분 낙폭을 좀 회복을 했는데 곧 있으면 대선입니다. 6.3 대선이 선혜 씨 네.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전국이 어지러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준비를 했는데 그 네. 전에 저희가 또 세미나 안내 한번 드리고 오늘 또 꽉꽉 채워서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만 세미나 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 특히 대구 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 및 매매 전략 세미나, 종목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전략까지 좀 구체적인 네. 얘기 오고 갈 것 같아요. 네. 우리 NH투자증권 해외주식 자산관리 컨설팅부 정세찬 이사님과 네. 그리고 박현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날짜 한번 확인하시죠.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NH농협은행 대구 본부 3층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대구 주변에 계신다. 아니 나는 대구까지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클릭하시고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시황 그리고 국내외 ETF 매매 전략, 뭐 유망 종목 매매 전략 이런 것들 총 아울러서 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갔다 오셔서 저희 채팅창에서 어떤 얘기 후기 오고 왔는지,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저희가 것도. 정세찬 이사님과 박현지 과장님 스튜디오 꼭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출연자님께서 대구 벌써 덥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 대구 하면 또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치킨도 굉장히 맛있는 동네고 막창도, 그치, 대구 막창도 막창.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맛있는 동네여가지고 만약에 가신 분들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오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전 하겠습니다. 예전에 매운 양푼 갈비집 이것도 그거 상당히 대구 많이, 맛있구나. 맛있게 먹고 온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맵찔이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어쨌든.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대구 사람 아니니까. 맞아. 작가님한테 또 맛집 제가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선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대선도 그리고 5월도 벌써 20일입니다. 그러게요. 중순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5월 투자 전략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부 나정환 책임연구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는 네. 얼굴입니다. 워낙 너무 바빠, 반갑습니다. 워낙 바빠요. 가지가랑이를 네. 잡아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최근 시장에 뭐 이슈가 많았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진짜 신용등급 강등 이슈부터 어제 근데 시장 반응이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주가 네. 자체는 4월에 관세 리스크가 엄청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을 하면서 주가 자체는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2,600 중반까지 많이 올라왔고 네. 조금씩 뭐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연간으로 조금 시계열을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2분기, 3분기까지는 이런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당연히 이게 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구간을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는 뷰 자체는 2, 3분기까지 상승할 것 같고 4분기에는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성장률 우려라든지 뭐 앞서 말씀하셨던 신용등급이 결국에는 이 이슈가 부각된 게 미국의 부채 한도라든지 그렇죠. 그냥 부채 정부 부채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연말 시점에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9월 말에는 그 내년도에 대한 예산안을 설정해야 되는 마감일이 9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렇죠. 많은 그 언급이 이루어지면서 의회에서는 약간 이게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4분기에는 조금 조심하자. 3분기까지는 그래도 뭐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잠깐 연구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딱 지금 시즌이 하반기 또 리포트 준비하고 계신다고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하반기에도 많이 좀 저희한테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코스피 코스닥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이 어제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증시의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하방 요인으로 봤던 것들이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고 관세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거는 뭐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해소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지금 관세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서 결국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하나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미국 의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하원에서 미국의 감세안 요게 이제 하원에 있는 그런 그 세부적인 그 커미티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네. 이제 아침에 소식이 나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본회의를 통과가 돼서 이제 진짜 개정이 될 것인가 뭐 빠르면 22일 날.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기대감 정도. 그래서 그거 두 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미국하고 관련된 그 긍정적인 요인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 한정 이슈로만 따지자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6월에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 세 가지 감세안, 미연준의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개입 가능성 그리고 신정부 정책 기대감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이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정권이 대체로 이제 신정부가 출연하고 나서는 나오는 정책들을 봤을 때 되게 증시를 조금 부양시키려는 이런 정책들이 대체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17년도에도 비슷하게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코스닥 벤처펀드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서 네, 약간 네. 코스닥이 굉장히 자금 유입이 많이 되면서 네. 그때 무슨 뭐 BBIG 펀드 나오면서 코스닥이 엄청 잘 갔었거든요. 그래서 증시 부양책이 나오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이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할 수 있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익률이 전 세계 지수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여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더 있다 정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대권 주자들 보면은 뭐 물론 우리 증시를 부양해야 된다 다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밸류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대선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똑같은 이름을 쓰지는 않겠죠. 아, 그래요? 밸류업이라고는 그런 이름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의 이제 가장 큰 우려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요 요인인데 요거를 좀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한국의 ROE 같은 게 엄청 낮고 있고 배당 성향도 낮은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개선시키려는 정책적인 움직임 이런 게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밸류 프로그램 그런 비슷한 부류의 업종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시장 이제 하락하는 거 보면서 네. 우리는 본장에서 미국 시장이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서는 내일 시장 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무색하게 우리 시장이 어제 하락분만큼은 지금 상승을 못하고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요
신용 등급 이슈는 미국 시장 지난 간밤에 보면 진짜 개파락해서 쭉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새로운 이슈 아니야? 이렇게 본 게 제일 큰 거였어요. 영건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애초에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주말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말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뭐 부서에서 다 나와가지고 회의도. 각 자산별로 아. 다 나와서 이제 자료도 작성하고 네. 이랬었었는데 네. 일단 전반적인 거는 2011년에 일단 S&P가 먼저 가장 최상위에서 그 밑에 있는 등급으로 하향을 했었죠. 8월 달에. 그러면서 충격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나서 몇 년 꽤 많이 지났죠. 2023년이니까 이제 뭐 2년 전에 또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었고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당일 자체에는 뭐 1% 조금 더 이렇게 빠졌는데 그 이후에 며칠간 봤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뭐 하락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뭐 다른 이슈 때문에 더 하락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가 2023년이 그 실리콘밸리 뱅크런 이런 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금융권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게 부각됐던 시점이어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지 신용등급 강등 자체가 막 엄청 큰 우려를 주지는 않았었어서 점점 민감도가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오. 아무래도 S&P가 먼저 했었고 어. 피치가 했었고 무디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너희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 등급 내릴게 약간 이런 후행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여파 자체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 정도로 보고 있고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가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 왜냐면은 관세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된 이후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사실 쉼 없이 계속 왔거든요.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우려를 하시는 거죠. 아니 네.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지 않을까. 관세가 좀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관세 최소한의 기본 관세 10%는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인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먼저 가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크레딧 리스크는 조금 차익 실현의 계기 정도로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연준의 개입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가능성 생각해 보면은 뭐 조정의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말씀 주신 대로 개파락해서 네.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게 시작을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미국에 있는 정치권 아니면 미 연준 위원들 이런 분들의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이 미국에서 있는 자산들을 팔고 다른 국가로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매력도는 여전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표를 잠깐만 네. 좋습니다.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피치 기준의 신용 등급인데 트리플 A 국가들을 보시면 뭐 독일이라든지 싱가포르,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치에서는 23년 8월에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이렇게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미국의 그러니까 국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그 대외적인 기관들을 봤을 때 이 트리플 A하고 더블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위험 등급으로 약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맨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미국 국채를 다 팔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독일 이런 국채를 막 다 이렇게 옮겨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트리플 A하고 더블 A 플러스는 뭐 비슷한 등급이다, 위험 등급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자산 이탈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던 게 어제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실질적으로 뭐 국채 금리가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국채 금리가 그렇게 큰 폭으로 막 패닉을 반영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이 정도는 약간 뭐 잠깐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지나가는 이슈. 30년은 한 5% 이제 넘기도 했다가 그게 약간 이제 가라앉아서 저항선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어제로 좀 진정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변동성이 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요거 관련 이슈는 네. 결국에는 이 크레딧 이벤트 자체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국채에 대한 이 변동성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국채 금리 좀 낮게 가져가길 원해서 낮은 네네. 금리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지 저렴하게 이자를 이렇게 그죠.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국채 그 크레딧 리스크가 부과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라는 그런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채 수요를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정책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금융 규제 완화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조금씩 더 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대응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조금씩 국채 금리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잡힌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본질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 꺼내고 그다음 감세다 규제 완화다 하는 거는 그냥 미국에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카드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신용 등급 하락이 뭐 일전에 우리가 뭐 예상했어라고 하더라도 부채 리스크는 이야기를 꼭 꺼내야 한다. 이게 실제로 좀 위험한 수준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통화가 그 기축 통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무역 적자가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부채가 이렇게 쌓이고 그렇게 증가해왔죠. 계속 미국은.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약간 미국은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가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미국의 부채가 터진다 뭐 이런 우려 이거를 보기에는 좀 어제 어렵지 오늘 않을까. 일은 아닌데. 맞아요. 이거는 계속 사실 정기적인 이벤트이거든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한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면은 네. 또 이제 한도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바로 거는 미국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한도에 대한 그러니까 한도 자체를 왜 두고 있느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애초에 한도가 없었으면은 이런 그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도 없을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부채 때문에 미국이 이제 망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선트가 그래서 네. 약간 부채를 어떻게 낮추거나 이런 것보다는 GDP 자체를 올리는 걸로 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도 이제 얘기를 최근에는 하고는 있는데 네. 이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GDP 자체 성장률 그렇죠. 자체를 끌어올리는 네네네. 요인. 그거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사실상. 이상적인 걸 얘기를 그렇죠. 하는 이상적이죠. 거군요. 이상적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뭐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그로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AI에 대한 투자인 거죠.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짚어볼 게 뭐 주식 반응도 그랬고 금리도 그랬고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그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러의 위상 자체는 좀 흔들린다. 아, 그렇죠. 계속해서 이 주식을 판다기보다는 달러의 위상, 셀 아메리카는 달러 위주로 해서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 뭐 신뢰 이런 얘기는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네. 얘기는 사실 그 관세를 부과했을 시점부터 조금씩 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중국에게 뭐 145%가 넘는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러면서 그 스탠스가 계속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국채 금리가 확 이렇게 튀면서 이거는 미국의 국채를 다 팔고 나가는 움직임이 아닌가. 미국이 이제는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왔었고 여기에 이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원했던 그런 그림이 아닌데라는 관점에서 조금씩의 유화적인 목소리 그때부터 이제 상호 관세를 조금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관세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됐던 그쵸. 그 시점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달러의 위상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미국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달러 약세는 조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역 적자 폭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달러 약세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달러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아마 달러 지수가 이제 한 100포인트보다 조금 하회하는 정도, 90 후반, 중후반 그때에서 움직이는 게 아마 미국이 원하는 가장 베스트의 그 달러 지수 그 지수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달러의 위상이 더 흔들린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주가에는 우호적인 정책이겠죠. 이런 정책을 좀 더 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 3년 가량 우리가 사실 가달러, 가달러. 킹달러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얼마 안 지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되돌림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뭐 전반적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건지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죠, 위원님? 갑자기 맞아요. 네. 왜냐면 원고에 없는데 지금 딱 찌르고 들어갔잖아. 달러에 대한 질문. 얘기해 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정책이었냐 아니면은 그 되돌림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되돌림의 정답은 성격이 없죠. 네, 정답은 없는데 되돌림에 대한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만 좋으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사실 연초 이후에 부각된 게 뭐냐면 이제 딥시크 이슈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딥시크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만 AI 할 줄 알았는데 중국도 할 수 있네 라는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국가들도 결국에는 할 수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AI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독일에서도 굉장히 큰 그 재정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미국 경기만 좋았었는데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니면 부양을 하든지 그렇죠. 네. 부양을 하는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미국 그 유일무이한 미국주의에서 약간 그 미국하고 다른 국가의 차이가 조금 이렇게 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작년하고 올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연말에 진짜 내년에도 미국 예외주의는 그렇죠. 계속될 거야. 네. 이랬는데 이 1월 올해 가지 않아서 그렇죠. 1월 되고 나 진짜 딥시크 나오고 딥시크가 나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네. 뒤집어져서 맞아요. 네.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조금 이렇게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좀 이게 보면은 이게 주가가 적절히 약간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뭐 신용 등급 강등 사태 같은 게 터지면서 약간 이게 이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하면 이런 이벤트가 시적절하게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만 너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는 네. 시점에 딥시크 이슈 터지고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신기합니다. 어렵죠. 그렇게 터져도 음. 학습상 네. 미국 주식은 회복하는구나. 그렇죠. 믿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회복력이 예. 있구나라는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이렇게 쌓이는 사건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우리 주식보다도 조금 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어. 봤을 때 미국 주식은 계속 가는 그런 그러니까. 방향이죠. 아마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미국 주식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자산군이고 한국은 조금 그렇지 못한 그런 자산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 준비를 부동산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주식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주식 떨어지면 계속 주식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지지율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선혜 씨가 이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예 트럼프가 올려줄 거야 이런 또 기대감과 믿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말을 뱉었다가 쉽게 또 말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또 믿고 굉장히 유연하게 뭐 저기 할 거야 부양책도 내놓을 거야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미국 시장을 보면은 뭐 시장에는 늘 낙관과 비관론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안일한데 지금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폭락도 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부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ISM 제조업 지수 소프트 데이터 이런 서베이 데이터가 굉장히 좀 부진하게 집계가 됐었죠. 그러면서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그렇게는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는데 몇 개월 후에는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소매 판매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변환되면은 결국 경기 침체 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사실 뭐 그 방금 말씀 주신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베어리쉬하게 시장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그래서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하드 데이터가 정말 다 안 좋게 나오고 뭐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러면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장의 낙폭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프레이즈 중에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번에 저희 사실 제목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표를 잠깐만 네. 보시면요. 저희가 결국에는 그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미 연준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이 굵은 파란색이 쭉 떨어졌다가 빠르게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네. 그 계기가 됐던 거는 결국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서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거고 그 23년대 그 실리콘밸리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뭐 SVB 사태가 23년도 3월에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네. 그때는 미 연준이 조금 확장적인 재정 정책,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아니라 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 유동성,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좀 이렇게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SVB 사태가 터지고 고용 쇼크가 터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 자체가 좀 침체로 가는 분위기인데 하면서 금리도 조금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뭐 QT 규모 자체를 좀 줄이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말한 대로 이게 경기가 좀 침체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하드 데이터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미 연준은 결국에는 이제 개입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번 FOMC에서도 조금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미 연준이 개입할 여지는 지금 없어 보인다라고 그냥 좀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파월 의장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시장이 좀 그 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다지 이 지표가 안 좋게 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전망을 치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뭐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되는 거죠. 최근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도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미 연준이 왜 굳이 금리를 내려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점점 안 좋게 나오면은 결국에는 안 좋게 나온 거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주식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제일 처음에 2, 3분기에는 좀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원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준의 개입 가능성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표가 최근에 나쁘지 않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뭐 보면은 근데 나쁜 것도 있어요. 뭐 심리 지수라든지 그렇죠. 네. 경기 선행 뭐 맞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앞으로를 보는 건 되게 나쁘게 부정적이죠. 나오는데 네. 우리가 서 있는 이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은 그렇죠. 괜찮아 이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기 앞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긴 괜찮아 이게 지금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네. 심리 지표라는 게 결국엔 서베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 미래 어떨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면서 우리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거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예요. 우리 관세 부과 안 할게 하면 이 모든 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네. 대단해 진짜. 어떻게 보면. 아저씨의 원빈이 그랬죠. 넌 내일 사냐? 나는 오늘만 산다. 이랬잖아요. 그래요. 지금 오늘 데이터만 보고 또 네. 움직이고 또 트럼프의 어떤 그 발언을 믿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우리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면은 감세 법안 아까 하원 1차 지금 통과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세 법안이 하원 1차 통과라는데 17대 16이었어요.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일부 의원이 바꿨더라고요 마음을. 맞아요. 설득을 당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네. 22일 이번 주 안에 본회의 포결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감세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세안이 표결되는 거는 뭐 이번 달이 아니고 뭐 더 지체될 수는 있어요. 사실 2017년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 텍스 컷 앤 잡스 액트 2017년이 4월 말에 이게 처음에 초안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던 거는 12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안이 처음에 개진되고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주가는 어땠냐면 2017년도에 S&P를 보시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4월 말 이후로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17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 감세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난항은 있겠죠. 아무래도 뭐 공화당에서도 안 좋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 뭐 세액공제라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폐지하고 메디케이드도 조금 축소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서 공화당 쪽에서도 약간 이걸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서 뭐 늦으면은 뭐 3분기 그때쯤에 가서 이 감세안 자체가 이렇게 통과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희는 결국에는 이게 기업의 실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장표를 잠깐만 보시면요.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장표를 좀 많이 보시면은 이게 2017년도 장표거든요. S&P하고 이 굵은 파랑색이 그 선행 EPS입니다. 네. 그래서 17년도에 그냥 꾸준히 쭉 올라가다가 제가 앞서 17년도 말에 감세법이 통과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S&P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크게 올리면서 이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무역 전쟁이 2018년도에 터졌죠.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거는 18년도 중반 이후 3분기, 4분기 그러면서 그때 당시 EPS 전망치가 좀 전반적으로 하향이 됐어요. 근데 뭐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결국에는 감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확대폭이 컸다. 네팅을 쳐보면 플러스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10%의 기본 관세는 적용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실적 전망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감세법이 통과가 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EPS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뭐 베이스 시나리오 상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EPS 그러니까 S&P 500의 EPS를 네팅으로 한 3%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관세는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감세가 조금 더 끌어올려서 한 3% 정도.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S&P의 EPS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어때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은 뭐 S&P 말씀해 주셨고 미국 주로 얘기를 했다면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랄까?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는 사실 그 연초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많이 오른 국가들을 보면은 네. 신흥국이 더 많죠. 이게 과거에 장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네. 이 주요국 증시가 4월 초에 아무래도 무역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까지 고점까지 어느 정도 회복했냐라고 봤을 때 뭐 인도라든지 신흥국이라든지 한국 뭐 이런 국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매력이 조금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앞서 얘기하신 그 달러 얘기랑 조금 연관을 시켜서 보자면은 네네. 신흥국은 원래는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때 되게 전반적으로 이게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신흥국의 모멘텀이 좀 더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걸 또 어떤 관점에서 보시냐면은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되는 국가 순서다. 저 순서가. 네. 네. 뭐 인도, 뭐 한국, 일본,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잘 이렇게 협상을 하는 네. 거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잘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전반적인 주가 레벨이 올랐다기보다는 그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테크주,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중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네. 쉬었다가 AI에 대한 얘기, 뭐 컴퓨텍스 이야기를 비롯해서 뒤에 보면은 MCP가 가져올 AI 모멘텀 이 얘기도 해주신다고 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쭤봐요.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네. 2부 어디 가지 마시고 광고 짧게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나정환 책임연구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아, AI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AI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오늘부터 컴퓨텍스가 열리기도 하고요. AI 이슈가 많은데 일단 젠슨 왕이 지금 여러 기조 이야기를 연설. 하고 네. 있어요. 뭐 대만을 뭐 AI 뭐 신흥 심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약간 부러운 저는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서울도 할 수 있는데 한국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까우지만 아. TSMC와 더 밀착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뭐 계산도 좀 하게 되고 간밤에 그러니까 보면. 젠슨 왕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도 있. 대만의 피가 또 흐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가재는 개편이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조금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강국인데 그러니까요. 한국도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도 열심히 뭐 새로운 정부에서도 AI 쪽으로 많이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 그런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게 AI가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저는 진짜 많이 기대고 있거든요. AI에. 근데 얘네가 6개월 뭐 하루 이틀 사이로도 AI는 정말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자 내일부터 AI 투자하겠습니다. 딱 돈 풀어서 그게 어떻게 이게 AI에 투자가 되고 성장을 하겠다는지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그만큼 벌써 도망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무섭긴 해요, 진짜. 아. 맞습니다. 그 AI 젠스왕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네. 이번에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산업 음. 그 기업이다.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회사들과 아울러서 이제 인프라고 이거는 환경과 같은 뭐 전기 이런 거하고 같은 거다. AI를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상당히 또 눈에 띄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이게 선언한 거예요. AI에 있어서. 그렇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AI 인프라 구축을 다 커스텀해서 그러니까요. 기업에 맞춰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AI 하면은 그 AI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젠슨 황의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림이고 말로도 천명한 거고. 네, 오. 기업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 개인 PC, 개인 PC는 아니죠. 개인 네. 시스템, 개인적으로 뭐 일반 사용자들이 AI 뭐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AI PC 이런 거를 또 이제 또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AI 개발을 하려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약간 필수적이다. 이런 게 조금 확산되는 뭐 계속 그러왔지만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원래도 그 출발 지점을 보면 이 네. 쿠다 시스템이었나요? 그렇죠. 쿠다 네. 플랫폼인가요? 이거를 먼저 선점하고 그거를 깔아놓으니까 엔비디아를 이길 수가 없는 감히 뭐 이런 생태계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AI 이제 인프라에서도 그러겠다라는 거고 이미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와 맞아요. 삼성전자가 어떤 그러니까 사실 뭐 발언에서 좀 우리 기업들이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 SK 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 4%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기업들과의 AI 생태계.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의 수혜를 보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목별로 좀 나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하이닉스야 뭐 HBM을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이슈가 없으니까 아직 납품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반도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AI 모멘텀의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가 그래도 낮거든요.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1배 이하예요. 0.94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에서는 그래도 6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도체에는 좋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조연설 하는 것도 보니까 역시 네. 젠슨왕이 뭐 슈퍼스타더라고요. 음. 정말 막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뭐 연설하는 분위기를 봐도 근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경쟁자도 너무 많아졌고 뭐 미중 속에서 중국으로의 납품이나 수출 이런 것도 제한이 너무 많이 걸려 있고 이런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한국이 그렇죠.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지. 네, 일단 한국- 그가 어려우면. 맞아요.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이 엔비디아가 안 되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한국이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지 그건 않을까 아니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의 스탠스 자체는 저희가 뭐 AI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뭐 GPU를 GPU를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고 저희가 뭐 있는 거는 그래도 있어요. 그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퓨리오사 AI 네. 그 얘기는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뭐 엄청 큰 기업에서 AI 가속기를 뭐 개발한다 이런 이슈는 아직은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 GPU를 보급하겠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 쪽에 있는 GPU를 많이 이제 이제 끌어와서 사서 많이 구매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라서 한국이 이 와중에 기회를 볼 수 있는 부분 하드웨어 쪽에서는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뭐 최신 GPU 공개하면서 한국 언급도 좀 그렇죠. 하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 행사 끝난 건 아닌데. 나올 수도 네.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깜짝 발표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전략 지금까지 한번 네. 쭉 살펴주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업종이 섹터, 있으면 업종? 섹터가 있으면은 당연히 뭐 조선 쪽도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죠. 아무래도 상반기, 하반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반기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관세 요인이었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그래서 관세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중에서 미국에 정책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이제 방산이라든지 조선 업종 이런 네. 업종들이었죠. 아무래도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가운데 미국의 조선업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침체돼 있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동맹국인 한국에 도움을 받겠다 이런 이슈가 이게 부각이 되면서 조선방산일 있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상반기에는 좋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는 조금 그 리스크는 이제 좀 차츰차츰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국면이고 오히려 기대할 볼 거는 금리 인하했을 때 어떤 것이 좀 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이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느 정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신정부에서는 어느 쪽이 되더라도 결국 지금 한국의 가장 부진한 게 내수 경제이거든요. 네. 심각하죠. 그렇죠. 네. 1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은 뭐 어느 쪽이 되든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내수 부양책 그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좋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수 관련주겠죠. 결국에는 내수 관련주 중에서 저희는 뭐 유통 정도 뭐 이마트 신세계 이런 유통 업종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은 대체로 조금 부진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소비 진작책도 쓰지만 네.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금 수급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좀 건설업도 어느 정도 조금 우세를 보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하우스에서 건설업 탑픽을 이 얘기는 안 하고 계신가요? 건설업 탑픽은 제가 아직 하반기 전망 자료가 안 나와서 그거는 아직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수가 최악이니까 그렇죠. 뭔가 야, 그러니까 밀어주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게 최악이니까 오히려 그 기대감으로 좀 그렇죠. 투자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음. 추경 같은 경우도 얘기가 좀
추경.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이거는 부족하다, 네.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1차 추경안이 벌써 나왔죠. 그렇죠. 14조, 13조 그 사이에 되는 금액이 나왔었는데요.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고 이제 대선 이후에 2차적인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해볼 수 있냐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수 부양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가 자료 있으세요? 장표에서 네. 살펴보자면은 네. 저희가 7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단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정책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수표 추경안인데 여기 한 35조 정도 규모의 수표 추경안이라서 네. 이게 1차 추경안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쪽에서 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보셔야 될 게 그 소비 진작이 당연히 가장 큰데 두 번째로 가장 큰 금액이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AI 반도체 지원 R&D. 그래서 네, 이건 뭐 민주당 쪽에 이런 거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비슷하게 약간 AI라든지 이런 쪽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봤을 때 내수 경기를 살리는 건 뭐 당연한데 뭐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 성장률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는 약간 압도적인 효율성, 생산성 요거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인 AI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도 제가 하드웨어 쪽에서는 조금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 AI가 개발이 되면은 AI를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조금 못 드렸는데 이 MCP라는 개념을 조금 지금 한번 정리를 궁금했어요. 해주시죠. 예, 설명을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드리자면요. 일단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엄청난 기술은 아니고 어떤 표준화된 그런 프로토콜이다. 방식이다 네. 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당연히 쓰고 계시겠지만 자체 뭐 핸드폰으로 쓰시던 아니면 컴퓨터를 쓰시던 네. 자체적인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하고 연결해서 뭐 하드디스크의 내 문서에 이 파일이 여기 위치해 있는데 그거 끌고 와서 그거 요약해줘라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파일 하나하나 이렇게 업로드 시켜서 업로드를 끌어서, 그쵸? 네. 끌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줘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 MCP라는 게 뭐냐면은 하드웨어하고 AI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연결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중간에 있는 통합된 뭐 USB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장표를 보시면은 이 MCP라는 게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이게 하드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냥 이제 그 그림에 비유를 한 거고요. MCP가 여기에 있는 로컬 데이터 소스하고도 연결을 시켜주고 이 MCP가 뭐 구글 뭐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캘린더라든지 뭐 다른 그 소프트웨어하고도 계속 연결을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MCP가 좀 더 보편화된다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 AI PC 나오면은 뭐 그냥 AI한테 주문하면 그냥 걔가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걸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코파일럿 PC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고 그런데 이 MCP가 확산되면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 문서에 있는 어떤 파일을 가져와서 워드에서 이거 부분 고쳐야 되는데 그거 네가 알아서 해줘라고 요청하면은 알아서 내 문서에서 그 워드 파일 가져와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지메일에 접속해서 이거 이메일 보내줘 하는 것도 MCP를 통해서 중간에 AI가 MCP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요인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걸 다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내가 원하는 자료를 넣는 느낌의 이제 선택적인 정보 전달을 했다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이든 컴퓨터든 PC든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해지긴 하겠는데 무섭긴 하네요. 네. 편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보안 이슈가 조금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아하. 거죠. 네, 모든 게 이제 AI와 연결돼 연결되면은 있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제한적으로 약간 그 데이터 소스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 보안 이슈는 조금 해결돼야 할 아하. 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비유적으로 그려주신 거고 네. 맞습니다. MCP가 저런 하드웨어, 뭐 기계는 아닌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쉽게 이해하실 이렇게. 거면은 예전에 90년대 인터넷 세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가지고 네. 말씀해 그 보시죠. HTTP 아시죠? 아, 그 앞에 쓰는 거, 앞에 중고차 앞에 네. 쓰는 거. 그게 조금 확산이 되면서 네. 그거를 적용한 인터넷 프로그램이 옛날에 그 넷스케이프라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저희가 지금 쓰는 것처럼 클릭해서 인터넷 연결하고 다른 웹사이트 이동하고 이게 확산됐거든요. 그 전에는 HTTP 전에는 뭐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거로 해서 이게 그래픽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워드 형식 글자로 돼 있어 텍스트 기반의 인터넷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텔 나우누리에 쓰다가 HTTP가 나오면서 좀 더 인터넷 소통을 위한 그 표준 프로토콜이 나오고 그거에 다른 인터넷 기업들이 다 이제 표준화를 도입을 하면서 인터넷이 좀 더 이렇게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그쵸. 그 넷스케이프가 나온 게 94년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 크게 확산가 됐었는데 지금 요 MCP도 그렇고 요 MCP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택을 했고 이게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 건데 이 경쟁사인 오픈 AI에서도 MCP를 채택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채택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된다면은 좀 더 AI하고 뭐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예전에 기대했던 온디바이스 AI라든지 AI 에이전트라든지 네. 이게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기, 뭐 필수 조건이죠. 사실 MCP가 안 되면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MCP 처음 들어봤어요. MCP 덕분에. 저도 처음 들어봤고 네. 얘기하니까 나우누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잘했어 라이코스. 이제야 모른다면서. 생각이 나네요. 공부를 저도 옛날에 어쨌든. 이제 좀 생각이 네. 나는데 다음 이야기를 좀 네. 제가 드리자면 아까 이제 저희 추경 놓고도 사실 찬반이 갈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이제 재정 적자 미국 상황 안 봤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지금 표 보여주셨지만 그 정도면은 좀 만족할 만한 내수 경제 아니면은 좀 경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라고 보세요 규모는?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규모가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것인가라고는 그거 선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이제 순전히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여기에서 정책이 나오면은 정책 기대감은 주가에는 반영이 된다. 그렇죠. 라는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갈 것이다. 라고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재정 부담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추경안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 작년의 예산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도 예산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액 크진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뭐 플랫한 수준으로 예산이 설정이 돼서 원래라면 조금씩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기 마련인데 작년에 플랫한 거를 그래도 그 못했던 거를 이제 1차 추경안, 2차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올려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예년 수준의 그 예산 증가율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2차 추경안도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 아니요, 뭐 지금 뭐 이 정도의 그러니까. 분석도 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그죠? 네. 궁금한 걸 진짜 많이 여쭤봤고 맞습니다. 우리 진짜 내수가 얼마나 안 좋냐면 뭐 자영업자 얘기는 늘 하는 거지만 진짜 최악이죠. 5월에 연휴 진짜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소비 진작이 좀 됐나 네. 카드 사용량을 보니까 정말 찔끔찔끔이래요. 찔끔찔끔.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쓰는 거. 좀 뭔가 숨통이 좀 트였으면 하는데 피부로 와 닿고 있죠. 진짜 경기가 안 마지막으로 좋은 오늘 거. 정말 네. 사실 자료 보니까 빽빽해요. 70몇 페이지가 되는데 오늘 혹시 네. 정리의 말씀이라든지 못 하신 게 있으면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마무리로. 네. 마무리로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코스피 전망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상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제시 드린 게 연간으로 봤을 때 상단 지금 뭐 하단보다는 상단이 좀 궁금하시니까 2,850포인트 정도이거든요. 원래 코스피 PR이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배 정도예요. 네. 그래서 10배보다 조금 낮은 9.8배 정도가 2,850포인트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분기에는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또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분쟁이 일어나서 또 통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네. 이제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조정이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3분기까지는 미 연준의 그런 그 개입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감세 그거에 따른 EPS 전망치 상향 요 기대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2차 추경안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이런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EPS 전망치 자체는 조금 뭐 어느 정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밸류 기대감도 지금보다는 좀 개선이 될 것 같다. 아무래도 한국은행 자체도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 9.8배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저희는 뭐 2, 3분기는 상승 정도를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늘 AI 이런 얘기 하는데 어렸을 때 숙제 가져갈 때 플로피 디스켓에 기억 안 가져갔던 나면 기억. 다 하네요. 어쨌든 자 지금 댓글에도 미국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뭐 올라도 떨어지고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 많으신데 지금 떨어지고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약한 건 사실이에요. 코스피 지금 강보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0.6%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마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또 오후장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조금 더 네. 우리의 희망을 가져보면서 힘내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죠, 네.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